손책은 원술 밑에서 유표와 싸우다 허망하게 전사한 손견의 아들이었습니다. 손책은 10살 때부터 교우관계를 맺어서 명성이 자자했고요. 특히 이때 만난 주유와는 깊은 우정을 나눠서 그 우위가 쇠붙이도 끊을만 했다고 합니다. 손책은 주유와 함께 삼국지를 대표하는 미남 중 한 명으로 꼽힐 만큼 용모가 빼어나서 손시성을 가진 잘생긴 사람이라는 의미인 손랑이라고 불렸습니다. 게다가 활발하고 친근해서 손책을 한번 따른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만큼 진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손책은 원술 휘하에 있었는데 원술 또한 손책을 귀하게 여겨서 이 원술에게 손랑 같은 자식이 있다면 죽어서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손책이 도적의 습격으로 병사 수백 명을 모두 잃자 불쌍히 여긴 원술은 손책에게 아버지 손견의 옛 병사 1,000명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원술이 마냥 손책을 믿어주는 건 아니어서 2번이나 손책에게 태수 자리를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시 원술은 조종에서 파견한 양주자사 유효와 고가에서 대치 중에 있었는데 1년 동안이나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손책은 원술을 설득해서 자신이 유효를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원술은 손책의 요청을 허락하고 손책은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하지만 1,000명의 병력은 손책의 명성을 듣고 합류한 병사들 때문에 5,000으로 불어납니다. 주유도 이때 군사를 이끌고 손책과 합류합니다. 1년이나 뚫리지 않았던 유효군의 방어진은 손책의 등장으로 박살납니다. 유효와 그의 부장들은 패배를 거듭했고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때 손책은 유효군 진영의 장수 태사자와 만나서 처절한 결투를 하는데 병사들이 몰려들자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태사자가 유능한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효는 허소가 태사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물평을 하자 그를 중용하길 망설입니다. 결국 유효는 패배를 거듭하다가 고기야를 빼앗기고 태사자도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손책은 자기 손으로 태사자의 포박을 풀어주면서 함께 대업을 이루자는 말로 태사자를 회유하고 태사자는 그 이후로 손책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유효와 싸우는 동안 손책은 항복해오는 자는 아무 죄도 묻지 않는다고 하자 열흘 사이에 병사 2만 명과 말 1,000피를 얻었다고 합니다. 손책은 기세를 몰아서 왕랑을 공격해 회계를 차지합니다. 왕랑은 해로를 통해서 먼 남쪽에 있는 동야까지 도망가지만 손책은 그곳까지 왕랑을 쫓아가서 왕랑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후 손책은 큰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도적의 우두머리 엄백호를 손쉽게 물리치고 단양군을 수중에 넣습니다. 이렇게 손책은 순식간에 강동 대부분을 평정하게 됩니다. 이때 손책의 나이 22살이었습니다. 197년 원술이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중왕조를 세웁니다. 원술은 하늘에서 상스러운 징조가 내려왔다는 점괘를 믿고 황제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원술은 듣지 않습니다. 황제 자리에 오른 원술은 본격적으로 사치가 심해져서 후궁 수백 명을 두고 모두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을 정도였습니다. 원술의 허영과 사치가 심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은 점점 고단해졌습니다. 때마침 기근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원술은 자신의 신분이 높은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치를 당연시해서 백성을 단지 약탈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에 있을 때부터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잃은 원술은 황제가 된 이후에 공공의 적이 됩니다. 오로지 점괘에 의지해서 분수에 넘치는 황제에 오른 결정은 많은 이들이 원술에게 실망하고 떠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손책도 원술에게 경고장 형식의 서한을 보내서 황제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원술은 듣지 않았고 결국 손책은 원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여포는 원술과 사돈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하지만 진규 진등 부자가 민심을 잃은 원술과 혼인을 맺으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여포도 이전에 원술에게 홀대받았던 일을 떠올리고 기병대를 보내서 이미 원술에게로 길을 떠난 딸을 불러들입니다. 이 때문에 원술과 여포는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서로와 싸우면서 힘을 소진합니다. 이렇게 원술과 여포가 삽질하고 있을 때 조조는 야무지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197년 1월 조조는 당시 장수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양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장수는 의외로 아무 저항 없이 조조에게 항복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쉽게 항복한 장수를 업신여겼고요. 그의 숙모인 추씨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장수는 심한 모욕을 느끼고 군사를 일으켜서 조조를 급습합니다. 이 공격으로 조조 휘하의 최고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전위가 사망합니다. 조조의 맏아들이었던 조왕도 조조에게 말을 바쳐서 달아나는 걸 돕고 자신은 죽습니다.
겨우 탈출한 조조는 이듬해인 198년 다시 장수를 공격합니다. 장수는 유표와 동맹을 맺고 공격에 맞서지만 조조군에 패합니다. 장수는 200년 가후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조조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조조 입장에서 장수는 자신의 장남을 죽인 원수였지만 유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수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조조는 또 한 명의 뛰어난 책사 가후를 얻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여포와의 전쟁에서 완패한 원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수춘을 공격해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원술은 제기불능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198년 7월 조조는 여포와 불화를 겪고 있었던 유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우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우돈은 여포의 장수 고순에게 패하고 유비는 조조에게 도망갑니다. 고순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참 대단한 인재였다는 생각이 드는 장수였습니다. 천명 결백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건 기본이었고요. 함진영이라고 불리는 700명의 부대를 잘 훈련해서 갑옷과 무기가 항상 번쩍번쩍했다고 합니다. 함진영은 싸울 때마다 큰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수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홀로 나서서 여포를 구하고 가끔 현명한 조언도 할 줄 아는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의리 없기로 유명한 여포는 고순을 푸대접하고 심지어는 고순이 열심히 훈련한 부대를 빼앗아서 다른 부하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고순은 충분히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여포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여포는 이런 고순의 충직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순에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98년 9월 조조가 직접 군을 일으켜서 여포를 공격합니다. 이때 원술이 여포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출전하는데 항상 그랬던 것처럼 조조군에 패합니다. 조조군은 여포가 지키는 합의성을 포위 공격하지만 좀처럼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군량이 거의 바닥나고 군의 사기도 떨어져서 퇴각할 마음을 먹게 되는데 조조에게 합류한 책사 순유와 곽가가 물길을 바꿔서 합의성을 물에 잠기게 하는 계책을 내놓습니다. 순유는 동탁의 폭정이 절정이었을 때 동탁의 암살을 계획했었던 인물입니다. 계획이 발각돼서 처형되기 직전에 동탁이 왕윤에게 암살당했기 때문에 겨우 죽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조조의 부름을 받고 그의 책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곽가는 순욱의 청거로 조조와 만나게 되는데 이 첫 만남에서 조조는 곽가에 대해서 내가 대업을 이루도록 해줄 사람은 필히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곽가 또한 조조를 보고 실로 내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곽가는 의외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여러 번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조는 그럼에도 곽가를 계속 중용하게 됩니다. 여포는 침수된 합의성에서 계속 버텼지만 결국 사로잡힙니다. 이때 아까운 인재 고순과 진궁이 처형당합니다. 처형당하기 전 진궁은 옛 군주였던 조조와 대면합니다. 조조가 경은 평소에 늘 스스로 지모를 갖추어 남음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어찌 일이 되었소? 라고 묻자 진궁은 여포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진궁은 당당하게 처형을 당했고 조조는 그의 일가를 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포는 조조에게 왜 이리 수척해지셨냐면서 아부하며 살려줄 것을 청합니다. 여포는 조조가 보병을 이끌고 자신이 기병을 이끌면 천하를 평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조를 설득합니다. 조조가 잠시 망설이자 옆에 있던 유비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여포를 처형할 것을 명합니다. 여포는 죽기 전에 유비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귀 큰 놈이 가장 믿지 못할 놈이다. 여포가 한 말 중에 가장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삼국지 최강의 무장으로 꼽히는 여포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포의 병마 적토마는 이때 조조가 기르다가 관우에게 넘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포가 죽은 이후에는 적토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포의 부하가 모두 처형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료는 군을 이끌고 투항해서 조조를 위해 싸우게 됩니다. 한편 계속된 패배와 끊임없는 사치로 더 이상 자립하기 힘든 처지가 된 원술은 스스로 궁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가소를 이끌고 가신이었던 뇌박과 진란에게 의지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 뇌박과 진란은 원수를 문전박대합니다. 망해가는 원수를 도와줘봤자 남는 게 없을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진 원술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원소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황제 자리를 양도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원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원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씨는 천명에 의해 왕이 된다는 상소로운 조짐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군께서는 4개 주를 옹유하며 백성들의 호구는 100만이요. 강한 것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는 비할 바가 없으며
덕을 논하자면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조조는 쇠퇴하고 미약한 한시를 붙잡고 있지만 어찌 끊어진 천명을 잇고 이미 멸망한 것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원소는 이 편지 내용이 내심 옳다고 여기고 부하였던 경포에게 가신들 앞에서 자신을 황제로 추대하라는 자작극을 펼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이 미쳐 날뛰면서 경포를 죽이려고 하자 원소는 경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를 죽입니다. 원술은 청주에 있던 원소의 맏아들 원담에게 몸을 의탁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유비에게 길이 막힙니다. 원술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주방에는 보리 부스러기만 약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원술이 꿀물을 얻어 마시려고 했지만 꿀이 없어서 그마저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원술은 이 원술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크게 탄식한 후에 피를 한 말 정도 토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포에 이어서 원술마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때가 199년이었습니다. 조조는 정적이었던 여포와 원술을 차례차례 제거하고 세력을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신흥 세력이었던 손책이 무서운 속도로 힘을 모으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조조를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진 원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